안녕하십니까. 이 모의고사는 북소년과 빨간책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1회 모의고사에 이어 2회 모의고사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제 풀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어떤 내용에 배점이 배정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잘 작성해야 되고 핵심적인 단어 중심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론과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서론에서는 주제와 소주제,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론에서는 거꾸로 소주제와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같은 맥락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율을 짜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좋은 문장을 암기하고 있다면 그 암기한 문장을 서론에 이용을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 두 가지. 첫 번째,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교육학의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점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 그걸 중심으로 계율을 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론과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제와 소주제를 활용해서 연계성 있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물어보는 문제에서 첫 번째는 번스타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 대한 이론의 명칭, 그리고 두 언어의 형태, 학업 성취와의 관계, 총 4점인 걸로 봤을 때 1점, 2점, 2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관점, 그리고 교육 목표 두 가지, 3점으로 봤을 때 1점, 2점 이렇게 분배된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3번에서는 명칭, 목표, 질문 기법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점, 1점, 2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4번에서는 장단점 한 가지씩 그리고 컨설팅 장학의 중요성 2점. 그래서 2점, 2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서 써야 될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요약을 한 후에 내용을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거 문제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스타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명칭, 언어의 형태, 그리고 학업 성취와의 연관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배점에 맞게 내용을 분배하셔야 돼요. 내용에서 보면 제시문에 드러난 이론의 명칭이 번스타인의 계급에 따른 언어 사회화이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들도 여러분이 틀림없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번스타인의 계급에 따른 언어 사회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 꼼꼼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고 두 번째로 언어의 형태를 물어봤기 때문에 언어의 형태 두 가지를 나열하면 되겠죠. 하나는 정교화된 어법 그리고 제한된 어법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번스타인 하면은 언어 사회화라고 하는 그 미시적인 주제를 가지고 사회계급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이런 현상을 설명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류계급이 있고 중류계급이 있을 때 그들의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이미 학교를 들어오기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고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재학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이들의 어떤 사회계급 재생산이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이론이죠. 그래서 그들이 계급에 따라서 하류계급은 가정에서는 항상 막연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 걸 알 수가 있고 중류계급 이상은 어떤 보편적인 내용이 담긴 아주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겠죠.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3층 이상의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가정에서부터 정교화된 어법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논리적이고 인과적이고 문법도 굉장히 정확해요. 여기서는 B학생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학을 계급 같은 경우에는 논리성도 없고 인과적이지도 못하고 내용도 막연하고 문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문에서는 A 학생이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이러한 언어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학교에서 쓰는 어법은 어때요, 여러분? 제한된 어법인가요? 아니죠. 정교화된 어법이죠. 중3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법을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하류층 아이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중3층 이상의 아이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학업 성취도 누가 높냐? 당연히 정교화된 어법을 사용하는 중3층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스타인의 언어사회화, 그 다음에 언어의 형태 두 가지, 그리고 학업 성취에서 어떠한 학생들이 조금 더 성취가 높은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지금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이 관점, 교육 목표,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점은 전체적으로 풀어갖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고 교육 목표는 두 가지,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처음에 세웠던 교육 목표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목표는 세웠지만 제대로 되지가 않고 교육 전에 세운 교육 목표도 설정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즈너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아이즈너의 관점은 항상 교육 목표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사전에 어떠한 목표를 세웠다 그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나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인 이런 수업의 과정이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교과의 그런 질적인 측면에 훨씬 더 적용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교과가 특히 학생들의 어떤 목표나 형태를 행동 같은 것들을 진술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목표를 미리 세우는 게 좀 어렵고 사전에 뭐 예측하기도 힘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이즈너가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 해결 목표, 하나는 표현적 결과예요. 문제 해결 목표는 여러분은 공부하셨겠지만 어떤 문제나 조건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목표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표현적 결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 활동을 하는 중간이나 아니면 그 후에 교육적으로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의 관점에 대해서 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목표를 정하기 어렵고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인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심리적 관점으로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단어를 사용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는 지금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고 학교에 지각을 하고 그런데 A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봐라. 그래서 네가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85점이라고 대답을 했죠. 이거는 수치화시키는 기법이에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 뭐 0부터 100까지 중에 몇이냐, 0부터 10까지 중에 몇이냐,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을 너가 말해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뒤에를 보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었을 때 나는 90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수치화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 그러면 인터넷 게임을 줄이고 학교에 지각을 안 하게 된다면 이거는 가정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지만 네가 만약에 게임을 안 하고 지각도 안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이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난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집중도 잘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문장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장으로 이 문제를 해설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명칭은 해결 중심 상담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써주시면 돼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 능력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겁니다. 모든 해결책은 내담자한테 있는 거고 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거를 상담받는 사람은 그 해결책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상담 기법이죠. 그리고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해결 중심 상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내담자와 상담자는 항상 대화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능력들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 거, 질문 기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본인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해결책까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상담자가 하는 겁니다. 지문에서 보면 척도 질문과 기적 질문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숫자로 표현했죠, 여러분. 85점이다, 90점이다.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나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그리고 해결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을 수치화시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걸 좀 객관화시켜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적 질문이에요.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이 잘 해결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러면 게임도 줄고 지각도 않게 되고, 지각도 안 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도 잘 하게 될 거다라고 학생이 대답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기적 질문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 이외에도 다른 이 해결 중심 상담의 기법들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상담 전에 변화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예외 질문.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런 예외적인 질문을 하는 거. 세 번째는 기적 질문, 희망이나 동기를 주는 거죠. 네 번째는 척도 질문, 내가 최악의 상황과 최상의 상황을 생각하고 나의 상황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숫자로 표현하는 거. 다섯 번째 대처 질문, 역경을 이겨낸 경험 같은 거를 떠올리게 하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 기법들을 여러분 같이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4번을 함께 볼게요. 4번에서는 장점 물어보고 있고 단점 물어보고 있고 중요성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교직에 들어온 지 3년 차인데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되게 힘들어한다. 주로 동료 장학을 하고 있고 수업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많이 힘들어서 공유했다. 이러한 동료 장학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전문적인 컨설팅 장학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 지금 장학이 두 개가 언급되고 있어요. 동료 장학과 컨설팅 장학.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된 거를 풀어 쓰시면 됩니다. 일단 동료 장학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동료들끼리 물론 수업이나 생활지도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의사소통하는 과정이죠. 동료다 보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 혹은 교무실에 같이 있지 않은 다른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거는 동료 관계를 되게 원만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들 간에 별로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동료 장학을 통해서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대방이 그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죠. 일단
교사들은 동등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중에 누가 전문가고 누가 아니고 뭐 이런 개념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장학은 무엇이냐? 그거는 교사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해서죠. 내가 원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교내에 있을 수도 있고 교외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전문가는 그 전문가에게 내가 원해서 나의 문제점들을 고민을 얘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되게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 장학은 현재 학교에서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힘든 경우에, 선생님이 힘든 경우에 뭐 교육청에 요구를 하거나 학교에 얘기를 해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선생님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오셔서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좀 같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4번까지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국소년 카페 여러분, 지금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밑에 게시판 클릭하시면 빨간 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많은 교육학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교육학 시험 끝나고 이번 연도 기출문제 답안과 기출 분석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